어머니 건물 월세도 받으시잖아요. 노인네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욕심을 부리세요. 짝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귓전이 울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손등을 세차게 내리치는 바람에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달 아들이 보내주던 용돈 50만 원, 그게 제 인생 전부였는데 며느리는 그걸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는 그놈의 공평, 내가 뼈저리게 보여주마.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나 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옥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좌판을 지켰습니다. 손은 늘 비늘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놈 기죽지 말라고 제 입엔 풀칠해도 아들 입엔 고기를 넣으며 살았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여름엔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져도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민호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내복 한 벌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매달 50만 원씩 꼭 드릴게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쓸 돈도 없을 텐데. 고맙다, 내 새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이었고 아들의 효심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키웠구나. 이 아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사기보다는 그냥 통장에 쌓아두는 게 좋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서요.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름은 미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말투가 도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며느리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축한 돈이 있었지만 부족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돈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살림살이를 다 해줬으니 집은 신랑 측에서 마련하라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부담도 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냥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감격해하며 절을 했습니다. 엄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효도할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대출 이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겨우 감당할 정도였습니다. 제 생활비는 더 쪼들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내주는 50만 원이 그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돈이었고 아들의 효심을 확인하는 증표였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 미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교양 있게 행동하더니 점점 편해지면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오곤 했는데 며느리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식탁에 툭 올려놓으며 으스대듯 자랑했습니다. 어머님, 밥 좀 빨리 주세요. 저희 친정 가서 또 먹어야 해서요. 아 참, 우리 아빠가 이번에 차 바꿔주신대요. 역시 친정이 최고라니까. 그래, 사돈 어른은 여유가 있으시니 다행이다. 국 데워오마. 속으로 사귀며 참았습니다. 며느리 미지는 입만 열면 친정 자랑이었습니다. 부유한 친정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다며 은근히 시댁을 무시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사업가라며 친정 어머니는 교수라며 친정 오빠는 의사라며 끝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집은 좀 오래됐네요. 리모델링 안 하세요? 요즘 누가 이런 데서 살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지. 내 친정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그냥 익숙해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의 무시와 비하가 계속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워서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아들의 통장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매달 제 계좌로 5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진은 즉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에서 받는 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진의 머릿속에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박혔습니다. 왜 시댁에만 돈을 주냐? 친정에는 왜 안 주냐? 차별이다. 불공평하다.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진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민호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식탁 위로 통장 하나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매달 50만 원? 오빠 몰래 뒤로 호박씨 까고 계셨어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네. 아가 말이 심하구나. 내 아들이 나한테 용돈 좀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짝!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귓전이 울리고 눈앞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68불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집으려 하자 미진이 다시 제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대지 마요. 손등이 얼얼했지만 뺨의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증오와 경멸만 가득했습니다. 옆에 선 아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머니를 때리는데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은 돈 없어서 안 받는 줄 알아요? 어머니 노후 준비 다 되셨다면서 왜 아들 고열을 짜내요? 당장 토해내세요. 안 그러면 저 이 사람이랑 못 살아요.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싶어 더 슬펐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깊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는 그놈의 공평, 내가 뼈저리게 보여주마.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나 마라.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신만 하던 어머니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공평을 원한다면 진짜 공평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맞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기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뺨을 때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 달부터 용돈 25만 원만 보내도 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뺨까지 맞았는데 이제는 돈마저 깎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왜? 회사에 무슨 일 생겼니? 미진이가 알았어요. 친정에는 생활비 안 드리는데 왜 시댁만 드리냐고. 공평하게 하재요. 엄마랑 장모님 댁이랑 반반씩.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난리예요. 공평? 내가 너 장가갈 때 해준 게 얼만데 공평을 논해? 아, 엄마. 그냥 좀 이해해줘요. 나 집에서 숨 좀 쉬고 살게.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건가요? 제가 아들을 괴롭힌다는 건가요?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바닥 자국이 아직도 뺨에 남아 있는데 아들은 그것조차 못 본 척했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2억 원을 빌려준 것도 매달 받던 50만 원도 모두 무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굴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뺨을 때린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고 건방졌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한테 들으셨죠? 25만 원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솔직히 어머니 건물 월세도 받으시잖아요. 노인네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욕심을 부리세요? 정 억울하시면 뱉어내시든가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욕심이라고요? 제가 욕심을 부린다고요? 제 뺨을 때린 주제에 이런 말을 하다니. 미진아, 너 지금 나한테 욕심이라고 했니?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생각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아서 태교 안 되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소리는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칼을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상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장 관리인은 오랫동안 저를 도와준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사님, 표정이 왜 그리 비장하십니까? 뺨은 또 어쩐 일이고요? 장 소장, 자네 은행 금리표 좀 뽑아오게. 아주 상세한 걸로. 그리고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 좀 넣어줘. 공증 서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예. 갑자기 공증은 왜요? 내 돈 귀한 줄 모르는 것들에게 금융 치료를 좀 해줘야겠어. 장관리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제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낡은 장부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시중 금리를 적용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 이자만 92만 원이었습니다. 원금 상환은 제쳐두고 이자만 해도 이 정도였습니다. 50만 원은 이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걸 반으로 줄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공평을 원한다면 진짜 공평을 보여주겠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공평 말입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제 뺨을 때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2. 며칠 동안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고 필요한 서류를 갖췄습니다. 대출 계약서, 이자 계산서, 공증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연락을 끊어버린 지 한 달째였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가 받지 않자 곧 포기했습니다. 며느리 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돈도 안 받기로 했으니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그날 오후 상가 관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진과 민호가 들이닥쳤습니다. 미진의 얼굴은 화로 일그러져 있었고 민호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어머니,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시위하세요? 엄마, 미진이가 화 많이 났어. 사과하고 25만 원 받는 걸로 정리해요. 네, 사과라니요. 제 뺨을 때린 것에 대한 사과는 어디 갔습니까? 아들은 그저 돈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미진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25만 원도 아까워요. 그냥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쉬우면 아들 호적 파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걸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미진과 민호는 의아한 표호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공평하게 하자.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전세 자금 2억 원. 그거 이 건물 담보로 대출받은 내 빚이다. 네, 주신 거 아니었어요? 미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도 당황해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는 2억 원이라는 금액과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너희가 준 50만 원은 그 이자도 안 되는 돈이었다. 내가 내 쌈짓돈 보태서 갚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 돈도 아깝다며? 그럼 공평하게 원칙대로 가자. 계산기를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92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미진이 그 숫자를 보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요즘 시중금리 5.5% 적용하면 월 이자만 92만 원이다. 원금 상환 빼고 이자만 92만 원 내놔라. 이번 달부터 당장. 엄마 92만 원이라니요. 저희 죽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공평을 원했던 건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공평이 무엇인지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미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못 줘요. 배째라 그래요. 우리 친정의 말에서 갚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장 관리인이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처럼요. 장 관리인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해둔 자료였습니다. 저기 며느님, 친정이라니요? 김 사장님 댁 부도난 지가 언젠데. 아,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걸 깨달은 겁니다. 장관리인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사님이 부탁해서 알아봤죠. 며느님, 주식하다가 날린 돈 메꾸려고 친정집 담보 잡혔다가 경매 넘어갔잖아요. 지금 오갈 데 없어서 쩔쩔매는 거 여사님이 모를 줄 알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친정, 껍데기뿐인 거 진작 알고 있었다. 모른 척 해줬더니 날 기만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구나. 미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이 망했다는 사실, 주식으로 빚을 낸 사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며 친정 자랑하던 모습은 다 연기였던 겁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친정도 든든한 배경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미진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부도? 주식? 오빠, 그게 나 살려줘. 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지에 몰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뺨을 때린 그 손, 제 아들을 조종한 그 입술이 기억났습니다. 살고 싶으냐? 그럼 몸으로 때워라. 이자 92만 원 낼 돈 없으면 매일 아침 6시부터 이 건물 전체 청소해라. 계단, 화장실, 복도 싹 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이자에서 까주마. 어머니, 저 임신 준비 중인데 태교에 청소만큼 좋은 운동 없다더라. 내일 새벽부터 안 나오면 전세금 2억 원 회수 들어간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 자랑이었던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미진이랑 같이 나와. 둘이서 청소하면 시간도 절약되겠지. 아침 6시, 딱 한 번만 늦으면 그날로 집 빼라. 민호와 미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친정도 망했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던진 밧줄을 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밧줄이 아니라 족쇄였지만요. 그들이 나간 후
장 관리인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장 소장, 내 뺨 맞은 거 봤잖아. 돈으로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당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진짜 가족 아니겠나? 장 관리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각오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다음 날 새벽 6시 미진과 민호가 상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을 지켰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미진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내밀었습니다. 걸레, 대걸레, 세제, 쓰레받기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미진은 고무장갑을 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고무장갑을 낀 손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라. 계단 청소는 점심 전에 끝내고 화장실은 오후에 해. 복도는 저녁 전에 마무리하면 돼. 네, 어머니. 미진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도도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민호도 아무 말 없이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진과 민호는 매일 아침 6시에 나타나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미진의 손은 거칠어졌고 민호의 어깨는 처졌습니다. CCTV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을 닦는 미진, 무거운 쓰레기를 나르는 민호. 그 모습이 제게는 정의의 실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미진이 먼저 굴복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눈가는 퀭하고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명품을 들던 손이 이제는 걸레를 짜는 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50만 원 다시 받아주세요. 청소는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인지 아니면 그저 힘들어서 하는 말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하니? 노인네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 했지. 욕심 부린다고 했지. 심지어 내 뺨까지 때렸어. 그게 일주일 만에 용서될 일이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진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아니라 피곤함에서 나온 눈물이라는 걸요. 최소한 한 달은 해봐라. 그때 가서 내 태도를 보고 결정하마. 미진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요. 민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청소가 점점 성실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시키지도 않은 곳까지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미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전보다 진지해 보였고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사과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친정이 망한 걸 숨기고 허세 부린 것,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 심지어 손찌검까지 한 것, 모든 걸 반성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요. 5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라 큰 사랑이었다는 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피곤함이 아니라 후회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그만 청소는 안 해도 된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매달 50만 원은 계속 받을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얼굴 보러 와. 알았지?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미지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래 품었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미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도와주셨는지 알겠어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그래, 알았다. 들어와서 밥 먹어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미지는 열심히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었고 민호는 국을 덜어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2억 원 대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라. 다만 매달 50만 원은 꼭 보내고.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청소를 시키며 가르친 건 노동의 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존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리며 그걸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헌신만 하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당한 권리를 가진 건물주의자, 존중받아야 할 시어머니입니다. -2.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새벽 청소는 계속됐습니다. 미진과 민호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일찍 상가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미진이 화장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 낀 손으로 변기를 문질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전에 도도한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여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계단을 쓸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셔츠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진이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저 맨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끝났어요. 확인하러 오시겠어요? 아니다. 내가 한 거 믿는다.
미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말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믿는다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돈의 무게를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요.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는 청소 안 나와도 된다. 정말요? 미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 보러 와라. 그리고 매달 50만 원도 잊지 마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청소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2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알면 됐다. 앞으로는 효도할게요. 매달 50만 원도 꼭 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깨달은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미진이 열심히 반찬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민호는 국을 덜어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미진아,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지금 작은 아파트에 계세요.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 부모님 잘 모셔라. 네, 어머니.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뺨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뺨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헌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청소를 시킨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려주고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미진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려요. 제가 사돈 어머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사돈 어머님, 저희 딸이 많이 버릇없었죠? 제가 잘못 키웠어요.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미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돈 어머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미진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50만 원도 빠짐없이 보내왔습니다. 민호도 자주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헌신만 하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권리를 가진 건물주의자, 존중받는 시어머니입니다. -2. 어느 날 미진이 배가 불러서 왔습니다.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어머니처럼 키울게요. 돈의 가치를 알고 노동을 존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요. 그래, 잘 키워라. 내가 도와줄게. 손자를 본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상가 건물 앞 나무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관리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장관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요즘 표정이 참 밝으세요. 며느님하고 화해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됐어.
잘하셨어요.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죠. 장관리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냉혹해 보였지만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며칠 후 미진이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손자였습니다. 어머니, 손자 보러 오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 보자. 갓 태어난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그럼 효준이라고 하자. 효도 효자에 준수할 준자. 좋아요, 엄마. 효준이네요. 손자 효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미진과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평이란 숫자로만 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가 원했던 공평은 숫자였지만 제가 준 공평은 교육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여전히 월세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그 돈이 제 권리라는 걸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 내외와 손자 효준이 그리고 저까지.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다.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험난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며느리의 뺨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를 깨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의 공평은 숫자였지만 시어머니의 이자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의 결실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